공유 권한 드렸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고요. 컴피그는 다행히 내용이 많지 않아요. 오늘은 조금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 없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컴피그는 뭐 이제 구성 중앙화라고 그래서 뭐 책을 쭉 정리해 놓은 거긴 한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스프링에서 그 설정 파일들요, 어플리케이션 나물에 있는 설정 파일들을 여기 12장부터는 또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생겼어요. 원래는 application.yml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부트스트랩이 생겨서 이게 뭔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그 스프링 컴피그에서 쓰는 그런 스프링 컴피그를 적용할 때 필요한 그런 설정 파일이더라고요. 이거는 뒤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스프링에서 보면은 이건 스프링 부트는 아니고 스프링 문법이거든요. 이렇게 골뱅이 밸류 하고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주면은 여기 요 변수값, 그러니까 이 스프링 골뱅이 밸류에서 넣는 요 값이 요 변수에 들어간다. 요게 이제 설정이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있는 그 설정 파일이 결국에 그게 이제 프로그램 안에 적용될 때는 여기에 들어가서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상수값이 아니라 이렇게 달러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은 이거는 또 다른 다른 변수값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환경 변수값을 읽어와서 그 값을 이 변수에다 넣어주라. 그러니까 지금 요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생성자 주입이 돼서 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config application.yml에서 요 값을 읽어서 여기다 넣어주고 요 객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 이제 세팅이 되는 거겠죠. 요게 이제 그 프로퍼티, 컴피그, 스프링 부트에서 컴피그를, 그러니까 스프링에서 컴피그를 설정하는 그런 방식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의 예제는 뭐 12장 그 이전까지는 여기 예를 들면은 다 부트랩으로 갔겠네요. 하여튼 뭐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YML이라고 치면은 여기다 그 값을 설정하고 그 값을 어플리케이션 읽어가는 걸 했었는데, 예, 그것들을 컴피그 서버라는 거를 만들고 하나의 컴피그 서버에서 그것들을 여기에 있는 요 컴피그 서버에서 어떤 그 중앙에서 모든 설정을 관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얘가 들어왔어. 네, 여기 스프링 컴피그 서버가 되는데, 그러면은 각 마이크로소프트들이 얘랑 통신해 가면서 그 컴피그를 가져가는 거가 이제 컴피그 서버가 됩니다. 기존의 마이크로 서비스도 이제 프로덕트 컴포짓, 뭐 프로덕트 서비스, 이런 다른 서비스들은 기존의 것들은 이제 여기 그 어플리케이션 좀 YML에 각자 자기 설정 값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이제 다시 이 파일들 한번 열어보면은 이 파일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프로덕트 컴포짓 서비스에 있어야 할 그 정보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단순히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서비스에 대한 뭐 프로덕트 컴포짓도 마찬가지, 프로덕트 서비스도 가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다른 것들도 레코멘데이션 서비스 여기도 가보면은 부트스트랩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서비스가 필요한 설정 값은 여기 하나도 없고 다 이 컴피그 서버로 옮겨간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쭉 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좀 책에 나온 내용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구성 서버라고 책에 나온 게 구성 서버라는 게 컴피그 서버인데요. 컴피그 서버도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 컴피그 서버에 또 저장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교재에서는 그냥 파일에다가 이 설정 파일들을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컴피그 서버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리뷰 서비스용, 레코멘데이션, 프로덕트 컴포즈 얘네들에 대한 설정을 다 이 컴피그 서버에서 접근 가능한 어떤 디렉토리에다 놓고 컴피그 서버가 그것들을 서비스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컴피그 서버에는 교재에는 이렇게 git 그리고 로컬 파일 시스템, 하시코프 볼트, JDBC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거 말고 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컴피그 서버에 실제로 컴피그가 저장되는 방법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컴피그 서버의 어플리케이션 마무리하면 이렇게 컴피그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에 그 설정 파일의 위치를 어디로 둘 거냐 여기에서 이제 그 설정 파일에 위치한 디렉토리를 설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교재에 보면은 입장시켜 달래요, 서성원 매니저. 예. 네네네. 네, 됐습니다. 지나가십시오. 클라이언트 그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클라이언트가 먼저 접속할 서버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들을 이건 뭐 어디 설정이라기보다는 설정이 아니라 결정이네요. 결정. 이건 못합니다. 결정이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먼저 접속할 서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뭐 프로덕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뜰 때 컴피그 서버를 먼저 접속하도록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유레카 서버 그러니까 이 검색 서버랑 구성 서버 두 개를 놓고 어떤 걸 먼저 접속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동작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 서버에 먼저 접속을 한 다음에 검색 서버를 접속하게 하면은 검색 서버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할 때 유레카 클라이언트 설정을 가지고 유레카 서버에 대한 주소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각 서비스마다 여기서 이제 유레카 서버, 얘가 이제 유레카 서버잖아요. 유레카 서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설정하는 설정 값들이 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성 서버를 먼저 접속하게 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있는 유레카 설정 정보들 다 구성 서버로 몰아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개별 서비스들은 구성 서버만 바라보면은 그 유레카 서버 위치도 거기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설정이 좀 간단하게 되고 더 단일화가 되겠죠. 근데 거꾸로 이제 검색 서버를 먼저 접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검색 서버를 먼저 접속을 한 다음에 그 검색 서버에서 이 컴피그 서버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정하는 방법인데 이 둘 간의 차이가 뭐냐면 컴피그 서버를 먼저 접속하게 구성을 하게 되면 컴피그 서버가 컴피그 서버 죽으면은 모든 서비스들이 다 먹통이 되는 그 컴피그 서버가 죽으면 그 죽은 이후에 기동되는 서비스들은 다 제대로 안 올라오는 그런 이제 장애가 됩니다. 그 싱글 포인트 오브 밸류에서 큰 이제 장애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구성 서버를 여러 개를 주면은 그 구성 서버를 로드 밸런싱 하면서 그러니까 컴피그 서버를 로드 밸런싱 하면서 그것들을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요 검색 서버를 먼저 접속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두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좀 재미있는 그런 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 교재에서는 먼저 컴피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컴피그 서버에 있는 유레카 정보를 읽어다가 유레카 서버를 읽어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다음 이제 구성 보안인데 이 컴피그 서버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컴피그 서버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게 되는데 전송 보안이라는 게 있고 저장 보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보안이 있습니다. 전송 보안은
이 서버에 로그인하는 거예요. 결국엔 컴피그 서버에도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서 그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전송 보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컴피그 전송 보안이고, 이 저장 보안은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아니고, 만약에 이제 컴피그 같은 거를 저장할 때 주로 뭐 데이터베이스, JDBC 접속 URL이나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부분 저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그 패스워드를 저장할 때 그냥 평문으로 저장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중요한 정보들은 암호화해서 저장하도록 한다. 이게 그 컴피그 저장 보안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그림을 봐보면은 여기 컴피그 서버 이쪽 서비스들이 이 컴피그 서버에서 뭔가를 받아올 때 직접 얘네들이 컴피그 서버를 직접 가지는 않고 얘네들이 여기 엣지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컴피그 서버도 이 엣지 서비스가 HTTPS로 동작하니까 HTTPS를 통해서 보안이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보안을 통해서 들어갈 때 이 HTTP 보안 플러스 이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넣어서 그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피그 서버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컴피그 클라이언트, 여기서 말하는 컴피그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 프로덕트 서비스, 레코멘데이션, 리뷰하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 자체를 컴피그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얘네들이 REST API를 통해서 컴피그 서버를 접속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받아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컴피그 서버에는 기본 정보 받아오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API가 있는데,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고, 뭐 안복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컴피그 서버에 저장할 어떤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된다. 그런 거 할 때는 이 API를 통해서 암호화해서 저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피그 서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 것인데, 소스를 먼저 좀 봐보면은, 여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레카 서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설명을 드릴 때 어떤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유레카 서버 하나 만들어서 어노테이션 붙여놓으면 걔가 유레카 서버가 됐었잖아요. 그냥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요거 어노테이션, 메인 클래스에다가 어노테이션 붙여놓으면 걔 자체가 유레카 서버가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컴피그 서버도 이 컴피그 서버용 메인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이 어노테이션 하나 붙여놓으면 걔 자체가 컴피그 서버가 됩니다. 그때 의존성은 뭐 당연히 컴피그 서버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보안, 암호화, 비밀번호 암호 같은 걸 하기 위한 보안에 관련된 이런 거 의존성을 넣어주면은 이 자체가 그냥 바로 컴피그 서버가 됩니다. 소스를 한번 가보면은 여기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폴더 밑에 스프링 클라우드의 컴피그 서버 폴더 밑에 가보면은 여기에 클래스가 이렇게 딸랑 두 개가 있는데, 뭐 요거 security 컴피그는 이제 HTTP 그 보안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처리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컴피그 서버 자체는 요거가 컴피그 서버입니다. 어떤 로직을 개발하거나 하는 게 전혀 없이 그냥 스프링부터 어플리케이션 그 메인 클래스에다가 인레이블 컴피그 서버 요거 한 줄 넣어주면 이 자체가 컴피그 서버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좀 야물에 가면 그 서버가 포트가 뭘로 될 것이냐 하는 거와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의 그 요 네이티브라고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저장소를 그러니까 로컬 파일에서 읽어온다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 컴피그 서버가 접근할 수 있는 이 위치에서 그것들을 여기 밑에 있는 프로퍼티 파일을 읽어서 얘가 컴피그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게 전에 우리 계속 봤었잖아요.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에서 돌릴 때는 8888 포트에 이 로컬에 있는 현재 디렉토리의
컴피그 리포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밑에 가서 이제 컴피그 파일을 읽어오는데 도커 환경으로 들어가면 이게 루트 밑에 컴피그 리포라는 디렉토리에 가서 그걸 찾아온다는 뜻이 되겠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또 요거 자체 이렇게 하면 이제 컴피그 서버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컴피그 서버 만드는 거는 되게 뭐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단하게 컴피그를 만들 수가 있고, 이 컴피그 서버도 API 그 서버를 통해서 엣지 서버를 통해서 라우팅 되도록 그렇게 추가를 이제 구성을 한 것이고요. 이 교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컴피그 그 게이트웨이 설정 부분이 이제 이게 또 되게 좀 재미있는 게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컴피그 서버가 들어오는데 그 게이트웨이 설정 자체가 또 컴피그 서버 안에 들어있어요. 이 나중에 다시 보일 텐데요. 컴피그 리포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gateway.yml이라는 이 파일에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봐왔던 게이트웨이 그 라우팅 로직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전에는 이 라우팅 로직이 게이트웨이 서비스 밑에 여기에 어플리케이션.yml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여기 가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컴피그에 대한 설정만 있고 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라우팅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컴피그 서버에서 바라보는 그 디렉토리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로 컴피그 서버도 이렇게 라우팅 로직이 들어있어서 슬래시 컴피그로 들어오는 놈들은 다 이 컴피그 서버를 보내라.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리라이트라고 패스라고 되는 이 부분은 앞에 컴피그는 떼내고 뒤에 거만 보내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 리라이트 패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API 그 엣지 서버도 결국에는 컴피그 서버도 결국 그 엣지 서버를 통해서 라우팅 돼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이렇게 쓸까는 좀 다시 봐야 돼. 이거는 교재에서 요 그림 형태로 구현을 하려다 보니까 엣지 서버에 다 몰아놓은 거고요. 실제로도 저렇게 쓸까? 좀 잘 이렇게 안 와닿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일단 교재가 이렇게 한번 쭉 따라가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 컴피그 서버도 도커에다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커에다 올릴 때 도커 컴포즈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프로덕트니 레코멘데이션 하는 그런 서비스처럼 하나로 요 컴피그 서버도 하나의 서비스를 올리는데 여기서 딴 거는 크게 뭐 복잡한 게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륨 해가지고 로컬 디렉토리에 그러니까 그 로컬 디렉토리에 컴피그 리포라고 하는 거를 컨테이너 안에 루트 디렉토리 컴피그 리포로 매핑해주는 이런 볼륨 마운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이 작업 자체가 이제 이 디렉토리 자체를 컨테이너 안에다가 마운트 시킨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 그 컴피그 서버가 결국 이 디렉토리를 바라보고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읽어서 서비스를 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컴피그 서버에 대한 설정이었고 컴피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정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피그 서버라는 거는 컴피그 서버가 HTTP로 REST 서비스를 하는 거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컴피그 클라이언트 설정을 해서 그 컴피그 클라이언트 기능을 이용해서 컴피그 서버로부터 설정 값을 받아온다. 그러니까 밸류 값 받아오는 거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 설정 파일을 보면은 어디도 컴피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정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들어있거나 그렇지가 않아. 보면은 각각의 서비스를 보면 여기 가보면은 이게 다거든요.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요거를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리트라이라고 하는 거는 컴피그 서버가 혹시 장애가 났거나 접속이 안 된다거나 할 때 얼마만큼 재시도할 거냐. 20번 재시도하는데 10초 간격으로 20번 재시도하는데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프로덕트 컴포지 서비스의 그러니까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클라이언트 설정이에요. 그 여기 UR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기 부분이 이제 접속하고자 하는 컴피그 서버의 주소가 됩니다.
이 컴퓨터 서버는 요거는 이제 평경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다른 데서 읽고 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서 이렇게 읽고 와서 이렇게 채워지고 결국에 이 URI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컴퓨터 서버로 접속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컴피그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클라이언트 설정이 되는 것이고, 이 서비스가 뜰 때 이 설정에 의해서 컴퓨터 서버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 설정입니다. 클라이언트 설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번 최대 20번 제시도하도록 설정해놓고, 그리고 몇 가지 제시도 반경이 몇 가지 부가적인 이제 통신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부트스트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트스트랩은 지난 그 챕터 11까지는 안 나오던 얘기가 갑자기 12장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프링부트에서 application.yml을 읽어내는데, 그거는 이제 정해진 그 설정 파일 이름입니다. application.yml 무조건 읽어내는데, 그거보다 먼저 읽어내는 파일이 이 bootstrap.ym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읽고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처리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application.yml 읽을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넷워크 프레임워크 하다 보면은 프레임워크가 뜨기 전에 먼저 설정을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렇게 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설정 파일이 단계별로 여러 종류가 생기고 복잡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스프링도 그런 고민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생겨난 게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고, 근데 얘가 스프링부트 2.4까지만 쓰던 거고, 그러니까 2.4 이전까지만 쓰던 거고, 요거 이제 교재에 나오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스프링부트 2.4부터는 bootstrap.yml이라는 파일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해봐야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 스프링부트 2.4부터는 이런 식으로 다 통일을 했다고, 한 파일 안에, 그러니까 application.yml 파일 안에 이렇게 스프링 컴피그에 대한 설정도 어플리케이션 YML 안에 이렇게 설정만 해놓으면 여기서 컴피그 서버 접속해서 그 값 가져오도록 이렇게 기능들이 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스프링부트 우리가 지금 2.6으로 작업하고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2.7까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신규로 프로젝트 할 때는 사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은 교재나 샘플에 보면 계속 부트스트랩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YML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로딩된 순서의 차이 때문에 하나 더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스프링 컴피그 서버, 스프링 컴피그 클라이언트까지 다 구성을 한 거예요. 구성은 나머지는 이제 그것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인데,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걸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만큼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내용인가 한번 돌려보면은 거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도커 컴포즈에서 이 챕터 12에 대한 예제를 띄워놨고, 여기서 컬러다가 이렇게 명령어를 해보면 이게 뭐 하는 명령어 안에서는 컴피그 서버에 있는 컴피그 이제 URL로 조회를 요청해서 컴피그 서버에 어떤 그 컴피그 정보들을 요청하는 그런 건데요. 예, 프로덕트 서비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컴피그 서버가 어떻게 들고 있는지 그것들을 요청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컬로다가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돼서 보면은 이게 이제 컴피그 서버 안에 있는 이 프로덕트에 해당한 프로덕트의 그런 서비스에 대한 그 정보들을 들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프로덕트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얘는 뭐고 얘는 뭔가 보면은
그 config repo라고 하는 여기 이제 도커 안에 있는 그 실제 파일이 위치가 되어 있고 config repo 안에 이런 파일이 있고 이런 그러니까 product.yml이라는 파일과 application.y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 config repo 안에 있는 product.yml 요 파일에 대한 내용이 있고 application.yml입니다. 이 그 config 서버 안에도 그 저장소에도 이 application.yml이 있고 각 개별 이름의 서비스 명으로 되어 있는 그 YML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application.yml은 모든 서비스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그 설정 값을 application.yml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넣으면은 어떤 서비스가 요청하든 간에 얘는 다 주는 거고 달라고 하는 거 다 주는 거고 만약에 이제 프로덕트 서비스가 컴피그 서버한테 뭔가 요청했다라고 하면은 프로덕트 서비스 안에 거기 부트스트랩에 가보면은 여기 이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돼 있는 이 항목에 의해서 이 부트.yml 아니요 프로덕트.yml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러니까 프로덕트 서비스가 컴피그 서버한테 이걸 요청을 하면 컴피그 서버는 어플리케이션.yml에 있는 내용도 주고 컴피그 아니 프로덕트.yml에 있는 이 내용도 같이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컴피그 서버가 그렇게 동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컴피그 서버로부터 그 내용을 쭉 읽어달라고 해봤더니 프로덕트.yml에 있던 내용 요거 이제 도커 프로파일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yml 읽을 때 조금 헷갈리는 게 중간에 이렇게 막 프로파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프로파일 나오기 전까지 이건 이제 기본값인 것 같고 기본값에서 프로파일이 뭐냐에 따라서 도커 프로파일인 경우는 이 값들이 거기에 추가가 되고 아니면 이 프로파일인 경우 이렇게 추가가 되고 프로파일에 따라서 프로파일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 값들이 또 추가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컴피그 서버에도 보면 이렇게 도커 프로파일일 때는 서버 포트 8080 근데 그 밑에 가면 프로덕트.yml 동일한 파일이 있는데 얘는 프로파일이 도커일 때 얘는 프로파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기본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yml에 보면은 위에 있던 이 좀 많은 내용들은 이 컴피그 서버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갔고 도커 프로파일에 있던 내용들은 위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요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순서대로 실제로 컴피그가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커 프로파일이다라고 하면은 도커 프로파일에 의해서 이 값이 먼저 읽혀지게 되겠잖아요. 동일한 값이 여기도 이렇게 있거든요. 7001번, 8080번이 있는데 얘가 먼저로 선택이 돼서 도커 프로파일 환경에서는 8080 포트로 뜨게 되고 도커가 아닌 환경에서는 7001 포트로 뜨게 됩니다. 컴피그 서버가 같은 컴피그 서버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값이 선택이 되는데 그거는 동일한 값이 나올 때 맨 먼저 나온 값이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서비스들이 뜰 때 각각의 필요한 설정들을 기존 챕터 11까지는 자기 고유의 이제 어플리케이션.yml에 있던 것들을 다 컴피그 서버 여기다 이렇게 몰아놓고 하여튼 중앙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교재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암호화하는 거 여기 이거 한번 들려볼까요?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치면은 뭐 암호화된 스트링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여기 컴피그 서버에 843이니까 여기 이제 게이트웨이 서버잖아요. 게이트웨이 서버에 컴피그에 있는 인크립트라는 API를 호출한 건데 이렇게 이제 그 암호화된 거고 거꾸로 이제 요거 독화하는 게 디크립트라는 건데 그건 이제 예 이렇게 요 디크립트 URL API를 호출하면은 암호화된 값을 주면은 디크립트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운영 서버에서는 요거 쓰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책에도 나오고
실제로도 이런 거를 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오픈해 놓은 건 안 되겠죠. 이거 뭐 C4라고 하는 사이퍼 C4라고 하는 이걸 붙여서 이건 암호화된 것이다라고 알 수 있도록 실제로 컴피그 설정 파일은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이게 복화가 돼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규제에 나온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의 마이크로 서비스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어플리케이션 XML을 한쪽에다가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가 되겠고,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와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클라이언트 간에는 REST 통신을 통해서 서로 이제 그 프로퍼티 값들을 서비스를 해주게 되는데, 프로파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동시에 값이 있을 때 먼저 선택되는 값이 선택이 되고 먼저 나오는 것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이제 여기 이제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고요. 조금 고민해 볼 부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 서비스가 떠 있는데 프로퍼티를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피그 입장에서는 이 파일 내용을 바꾸면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었는데 얘를 다시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서 파일이 바꿔서 이 컴피그 서버는 어떻게든 그 변경된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자기 메모리에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프로덕트는 이미 떠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값을 어떻게 여기다 전달을 해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재에는 그 릴로드 리프레시에 대한 내용은 교재에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여기 안에 액추에이터, 스프링 부트에 보면 액추에이터라고 있었잖아요. 저기 월요일 과정에 배운 책에 보면은 그 액추에이터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컴피그를 리프레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포스트로 여기 그림이 좀 보면 액추에이터의 리프레시라고 하는 그 API를 호출하면은 그 서비스가 그 스프링 부트가 들고 있는 컴피그들을 다시 읽어오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경된 값을 얘가 다시 읽어오려면 얘가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서 액추에이터한테 야 리프레시 해 라고 얘한테 명령을 하면 다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저도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비스가 한두 개도 아닐 테고 어떻게 다 찾아다니면서 명령을 날까? 아니면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나?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제가 그 서비스가 4개밖에 없지만 이게 몇십 개씩 되고 그러면은 컴피그가 바뀔 때 그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이 이건 또 별도의 솔루션을 요구하겠구나, 고객은. 그런 것들 자동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쿠버네티스에 가면은 지휘장에 이 교재에는 아마 제가 찾아보니 좀 없는 것 같은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컴피그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피그 맵이라는 게 있어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그 실제 프로퍼티 파일 하나하나에 대한 설정 값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쿠버네티스에 있는 컴피그 맵은 환경 변수 값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뜰 때 컨테이너 VM의 어떤 환경 변수 값을, 프로세스 유닉스 환경 변수 값 쓰듯이 그 환경 변수 값을 관리를 중앙에서 해주는 걸 컴피그 맵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재작년에 프로젝트 국민은행 할 때는 오픈시프트 위에 컨테이너를 올릴 때 데이터 소스에 대한 유저 패스워드 부분들을 컴피그 맵으로 관리를 했었고, 컴피그 맵에 DB 접속 정보를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DB 접속 정보는 3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프로퍼티 파일로에서 매번 이렇게 배포하기도 어렵고 누군가 이렇게 재기동하기도 그 배포를 하고 뭐 반영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프링 아니 그 쿠버네티스에 있는 컴피그 맵을 써서 이렇게 따로 관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조금 이게 되게 뭔가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공부를 했는데 조금 구멍이 많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좀 약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 스프링에서 말하는 그 컴피그라는 거는 value라는 오너테이션 써서 요 값 넣어주는 요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컴피그가 있으면 그 값을 쓰고 없으면은 요 땡땡 뒤에 있는 요게 이제 기본값이거든요. 요걸 기본값을 쓰라는 뜻인데 요 프로젝트에서 찾아보니까 실제 이 값이 없어요. 아마 이게 그냥 그래서 true로 들어갔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변수, 멤버 변수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주입을 해주는 형태로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필드나 이런 어떤 클래스의 필드나 이런 부분에 주입을 해주는 형태로만 동작을 해서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예를 이게 이제 저희 쪽 프레임워크에서 쓰는 설정값 관련 방법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프로그램 안에서 너네가 프로젝트 어떤 키값, 이게 이제 키값이고 키값에 대해서 이 설정 파일에 있는 이 키값을 읽어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주면은 이거는 어느 디렉토리는 그건 네가 신경 쓰지 말고 프레임워크에서 알아서 챙겨놓을 테니까 이 파일명과 키값만 주면 이렇게 딱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에서 좀 특징이 모든 거를 다 주입 형태로만 이렇게 주입 형태로 모든 걸 다 풀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클래스 간의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설정 값까지도 밖에서 누군가 넣어주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해서 그게 익숙한 경우 뭐 상관은 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로직 중간에 이렇게 변수에다가 내가 어떤 값이 필요한데 이걸 어딘가 다른 데서 관리를 하고 싶어. 뭐 이런 일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스프링 오늘 빨리 끝났네요.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에 대한 설명과 제가 나름대로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도 질문인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리프레시라고 해가지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 방식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내가 그걸 요청하는 쪽에서 리프레시를 해야지만 걔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내가 바뀐 거를 전체에다가 다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되는 거라서 다른 쪽에서는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뭐 스프링 클라우드 버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메시징 저희 왜 카프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됐다라는 거를 이제 보내주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서비스들한테 다 네, 병행 서비스한테 그러니까 구독을 얘네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냈을 때 그거를 받아서 그러니까 컴피그가 변경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걸 받아서 걔네들이 다시 뭐 리플래시를 하든 뭘 하든 그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어쨌든 포인트가 되게끔 해서 카프카나 뭐 이런 쪽으로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시징 캐치해가지고 토픽 뭐 하나 정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봤었을 때 이 케이스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 컴피그로 인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다가 그 얘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궁금했었던 게 이게 지금 부트스트랩이 지금은 안 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2.4부터는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먼저 부트스트랩이 어플리케이션 YAML보다 먼저 로딩되는 건데 네.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네네, 맞아요. 네. 저게 이제 만약에 저 부트스트랩을 쓰려면 그 뭐죠? 그 디펜던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부트스트랩이라는 디펜던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 저 부트스트랩을 쓸 수는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 부트스트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플리케이션 야무를 저 레포 뭐죠? 그 컨피그 레포에다가 다 옮겨놨잖아요. 네. 지금 구성 중앙화라는 것 자체가 저 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야무를 다 위로 하나로 모아놨는데, 이런 방식이 좋은 건가요? 궁금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컨피그나 이런 쪽을? 저는 이걸 하면서 궁금증은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결국 여기에 있는 거 그냥 위치를 저쪽으로 옮겨놨을 뿐이긴 한데 어떤 저기가 있는 건지는 제가 네.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이제 지금은 로컬 파일이지만은 요 네네. 깃에서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네. DB로 관리되거나 어떤 그렇게 되면은 각각에 대한 권한 관리를 또 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저 서비스 하나하나를 다 각자 다른 팀에서 하는데, 그 각자 다른 팀에서 또 컨피그 파일은 어떤 특정 폴더에다가 또 다 갖다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조금 뭐 근데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뭐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은 조금 들었거든요. 이 그래도 컨테이너로 묶이는 네, 이미지로 묶이는 환경에서는 어차피 이미지 안에 다 들어가면 네,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미지가 아닌 VM 환경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예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 비대면 쪽에 VM이 한 40개가 있거든요. 그 VM 안에서 도는 와스 인스턴스가 한 400개 정도 되고, 예, 그런데 설정 파일은 각 VM마다 따로 또 각자 똑같은 파일을 40번 배포를 해요. 아, 그건 이제 선호라는 건 아니고 이제 배포 솔루션이 예, 그렇게 예, 예, 예.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카피해서 여러 걸 두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관리한다.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은 있죠. 여러 군데 여러 번 저거 할 필요 없이 어쨌든 한 군데서만 하고. 그렇죠. 예. 이제 여러 카피하다 보면은 항상 실수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카피하다 에러 날 수도 있고 뭐 음, 그러면은 어느 서버에서는 이상하게 돌아간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텐데 한쪽에서 관리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매니저님은 이게 돌아가네요. 저희 12장이 안 돌아가가지고 저는 짜증이 너무 나서. 이게 저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두고 수혜거를 다 지운다. 그러면 잘 돌아갔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리고 버전을 바꿔놨더니 안 돌아가요. 컨피그 서버를 못 찾아요. 여기 도커 컴포즈에 보면은 네, 여기에 이제 그 볼륨 마운트 할 때 네네. 그래서 제가 그쪽을 제대로 못했나 싶기도 하고, 볼륨 마운트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쪽을 제가 잘못 잡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요거 웬만한 거. 이게 윈도우에서 잘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게 이런 식으로 PWD를 했는데 얘가 제가 윈도우 그 안에서 도커 저기잖아요. 도커를 띄워놓고 하는데 이 컨피그 서버를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컨피그 서버 자체는 뜨는데 얘네들이 컨피그를 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거기서 읽어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걸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컨피그 쪽에서 완전히 애들이 좀 안 잡혀가지고 이쪽을 제가 하다가 말았거든요. 저는 그냥 저기 WSL을 깔아서 그냥 윈도우에서 이렇게 리눅스를 쓰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리눅스 쓰듯이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WSL로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WSL로 요 과제는 네, 요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돌렸고요.
물론 이제 WSL로 도커를 띄운 다음에 그냥 네. 윈도우에 가서 도커 PS에도 다 나오겠네요. 네네네네. 그럴 수는 있죠. 그렇게 할 수 있긴 하죠. 두 개를 섞어가면서 잘 이렇게 쓰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없더라고요. 글제 쪽에 보면은 테스트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이 리눅스에서만 돌아가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냥 억지로 윈도우로 바꾸려니까 그냥 그 시간이 좀 너무 아까워서 그냥 WSL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호철 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화면 공유를 꺼주시고, 예,